아들 집에서 단 하루 묵는 것도 치를 떠는 아들. 며느리 SNS에 우리 엄마 아님 글 올린 거 보고 재산 다 팔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굴러 모은 전 재산 15억으로 대기업 다니는 아들 내외에게 강남의 레미안 아파트를 사준 60대 김혜진입니다. 그게 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심장 수술 날짜를 잡고 그저 하룻밤만, 정말 하룻밤만 신세 지려고 찾아간 아들의 집. 그 화려한 현관문 앞에서 저는 아들 내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얘들아, 나 병원에서, 어머니, 제발요. 이 음식 냄새 제 코트에 다 배잖아요.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고요. 택시 타고 그냥 가세요. 민서가나 수술. 진짜. 수연이 지금 임신 초기라 예민한 거 몰라요? 그리고 제발 그 쉰 김치 냄새 같은 것 좀 가져오지 마세요. 집안격 떨어지게. 맞아요, 어머니. 여기가 무슨 반찬 가게예요? 빨리 가세요. 추우니까.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2020 본연 가을 모든 것이 끝나버린 지금 저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나이 62 김혜진입니다. 모든 비극은 정확히 1년 전 2024년 12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요. 영하 7도였죠. 저는 강남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의사가 결과가 썩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답답하고 몸도 지쳐서 일산에 있는 제 오피스텔까지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병원도 강남이었고 그래서 아들 녀석 집에 하룻밤만 신세질 생각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 아들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잔뜩 그리고 무김치도 갓 담가서 본 가방에 묵직하게 챙겼죠. 손주 유나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저녁 8시 강남의 그 비싼 레미안 아파트.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무거운 가방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순간 2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포에서 30년간 운영하던 제 설렁탕 가게, 제 청춘을 다 바친 그 가게를 팔고 집까지 팔아 이 40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던 날, 제 통장을 전부 털어 마련한 집이었죠. 그때 아들 민석이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꼭 모시고 살게요. 그 약속,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한데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안에서 따뜻한 공기와 함께 아주 비싸고 진한 샤넬 넘버 5 같은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실크 잠옷을 입은 며느리는 저를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보온 가방까지 천천히 훑어보더군요. 그리고는 현관문과 저 사이에 몸을 비키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유나 자는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민석이 퇴근했을까 해서 엄마가 병원 들렀다가 날이 너무 추워서 오늘 밤만 유나 방에서 자고 가려고 이거 갈비찜 너희 먹으라고.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미리 전화를 안 하셨어요? 오늘 저희 집 좀 불편한데 그러더니 제가 든 보온 가방을 코앞에서 대놓고 찡그리며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냄새 제 코트에 다 배잖아요. 어머니, 그냥 일산으로 택시 타고 가세요. 제가 카카오 택시 불러드릴게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음식 냄새? 제가 4시간 동안 핏물 빼고 정성껏 고아낸 이 갈비찜 냄새. 그 냄새가 바로 자기 남편을 키워낸 냄새인데 제가 제 전 재산을 털어 사준 이 집 현관문 앞에서 지금 저는 애써 침착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오늘 병원에서 결과가 좀 안 좋다고 해서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래. 하룻밤만 제발. 며느리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그 방 저희 드레스룸으로 써요. 잘 데 없어요. 그러더니 제가 든 보온 가방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만지는 듯한 손길로요. 쿵! 문이 닫혔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권하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 비싸고 화려한 아파트 복도에 미처 전해주지 못한 무김치 한 통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하 7도의 날씨였지만 그 복도의 차가움이 그 순간 제 심장의 차가움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현관문에서 느낀 그 모욕감과 냉기, 그것이 그 녀석들이 제게 보여줄 끔찍한 혐오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차가 끊기기 직전에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일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영하 7도의 날씨 때문이 아니었어요. 삼성병원 의사가 말해준 좋지 않다는 제 심장 검사 결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얼어붙게 한 것은 며느리의 그 싸늘한 눈빛, 제 몸에서 난다던 그 음식 냄새라는 단어, 그리고 굳게 닫혀버린 제 돈 15억 원을 주고 산 그 집의 현관문이었습니다. 일산의 제 작은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아무리 그래도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간 내가 무례했던 걸까? 아니야.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저는 차가운 물로 혈압약을 겨우 삼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산에 사는 사촌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왠지 목소리가 머뭇거리더군요. 언니, 별일 없지? 건강은 괜찮고? 그럼 괜찮지.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저기, 언니, 혹시 조카 며느리랑 무슨 일이 있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일인데? 언니, 혹시 인스타그램, 그거 해? 인스타그램? 그게 뭔데? 난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몰라. 동생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언니, 그냥 내가 카카오톡으로 뭐 하나 보낼게. 그거 그냥 언니 혼자 봐. 그리고 절대 놀라지 마.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늙고 침침한 눈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겨우 열었습니다. 동생이 사진 몇 장을 보내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그건 제가 4시간 동안 정성껏 고아낸 그 소갈비찜이었습니다. 갓 담가서 아삭하던 그 무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비닐봉지째 처참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그 사진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진 밑에 며느리 수연이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냄새 제거 완료. 묵은 김치 냄새 때문에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초대하지 않은 손님은 제발 그만. 우리 클래시한 하우스는 남은 음식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집 하나 사줬다고 불쑥 찾아올 권리까지 산 줄 아시나? 정말 무례하고 수준 이하다. 남남 10월 드극혐. 제발 그만. 저는 그래도 민석이는 아닐 거라고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저 독한 며느리가 혼자 저지른 짓일 거라고. 그때 사촌 동생이 마치 제 생각을 읽었다는 듯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거 밑에 댓글도 봐. 댓글?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넘겼습니다. 댓글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너무나도 익숙한 아이디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 제 목숨보다 귀한 박민석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글 밑에 이렇게 써놓더군요. 자기가 버리느라 고생했네. 그냥 차단해버려.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 밑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선명하게 밝힌 그 해시태그. 우리 엄마 아님. 우리 엄마 아님? 우리 엄마 아님?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아침에 먹은 그 혈압약이 뜨거운 위액과 함께 역류했습니다. 우! 손에서 제 낡은 삼성 갤럭시 폰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깨졌지만 그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님, 우리 엄마 아님, 민석이가 제가 어릴 때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사경을 헤맬 때 내가 닷새 밤낮을 뜬 눈으로 물수건 갈아가며 쟤를 살렸는데 쟤 서울대 보낸다고 내 청춘 내각에 내 무릎 다 바쳤는데 우리 엄마 아님?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뒷목이 쇠꽃챙이처럼 뻣뻣해지고 세상이 노랗게 돌았습니다. 혈압이 분명 터진 거였습니다. 그 녀석들은 그냥 저를 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라고 인스타그램에 저를 남이라고 제가 해준 음식을 쓰레기라고 그렇게 공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남이라면 그 남이 내 전 재산을 털어 사준 그 15억짜리 강남집은 대체 뭐란 말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깨진 휴대폰 액정 너머로 그 해시태그 우리 엄마 아님 그 6글자가 제 눈을 제 심장을 계속해서 찔러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산 오피스텔 방바닥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그 깨진 휴대폰 액정만 우리 엄마 아님 그 6글자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새벽녘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왼쪽 가슴을 누가 뜨거운 불쏘시개로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질 않았습니다. 탐성병원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심장 판막이 이미 많이 좁아져 있다고 했던 그 말이 그제야 귓가를 쳤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 간신히 119 버튼을 눌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제게 급성 심장 판막 협착증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돈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간신히 말했습니다. 전화 한 통만. 간호사가 제 아들 민석이 번호를 눌러주었습니다. 신호가 한참이나 갔습니다. 딸깍. 받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그 깨진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서가 엄마 병원이야. 분당 서울대병원. 심장수술. 급해. 제발, 제발. 2일이라는 숫자가 사라지기를 몇 분이 몇 시간처럼 흘러갔습니다. 2이 사라졌습니다. 읽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 수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빠요. 민석 씨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그리고 저희 지금 임신 준비 중이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임신? 그래, 임신. 저는 다시 타자를 쳤습니다. 수술비가 급하다고. 제발. 얼마 뒤 아들 민석이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이 띵동하고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평생, 아니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수연이 지금 임신 초기라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절대 안정해야 해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일단 100만 원 보낼게요. 이걸로 우선 급한 불 끄세요. 그리고 제발, 제발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100만 원. 심장 수술비로 100만 원. 100만 원을 보냈으니 이제 죽어가는 어미에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그 녀석은 그렇게 제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남은 노후 자금, 제가 마포 가게를 정리하고 아들집 사주고 일산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고 정말 만일을 위해 제 관값으로 남겨두었던 그 마지막 적금 통장을 깼습니다. 수천만 원의 수술비가 제 마지막 남은 생명줄을 그렇게 끊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를 더 이상 낼 돈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에 채 아물지도 않은 붉은 수술 자국을 안고 제 유일한 재산인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일산으로 돌아왔지만 오피스텔은 이미 짐을 빼야 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싼 그 고시원으로, 그 곰팡내 나는 4층짜리 계단도 가파른 그 고시원으로 한 발 한 발 제 심장을 부여잡고 올라갔습니다. 한 평, 아니 2평이나 될까요? 창문도 없는 그 405호. 방문을 열자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쉰 김치 냄새와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방바닥에 캐리어를 던져두고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니,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 62, 심장 수술 자국을 가슴에 달고 집도, 돈도, 직업도, 그리고 자식도 없다. 나는 완벽한 영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캐리어 밑바닥에 제가 마포 가게를 할 때 쓰던 낡은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았습니다. 옛날 가계권리금 계약서, 신한은행 통장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5년 전에 제 손으로 직접 써놓은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나의 유일한 아들 박민석에게 상속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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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속? 죽지도 않은 어미를 산채로 내다버린 놈에게 저는 그 유언장을 갈기갈기 미친 사람처럼 찢어 공중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언장 그 종이 조각들 사이로 다른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건
2년 전 그 녀석들에게 사준 강남 레미안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때 집을 사줄 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때 법무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그래, 어머니, 일단 증여신고는 나중에 하시고, 명의는 일단 어머니 앞으로 그냥 두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 소유자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선명하게 박민석이 아닌 제 이름 김혜진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등기부등본, 제 이름 김혜진 세 글자가 밝힌 그 종이를 저는 곰팡내 나는 고시원 방바닥에서 밤새도록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그런데 내가 왜 이 4층 골방에서 이러고 있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남은 돈을 다 털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현금 몇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장 깨끗한 그나마 제일 나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수술 자국이 옷깃에 스칠 때마다 따끔거렸습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제 단짝이었던 친구 박지영. 저는 식당 일에 아들 키우는데 정신이 팔려 그 똑똑하고 야무졌던 친구를 40년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수소문을 해보니 지영이는 서초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초동 서울가정법원 그 맞은편에 있는 스타벅스였습니다. 저는 그 유리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고 고시원에서 지내는 이 초라한 내 모습을 그 잘난 친구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약속한 자리에 지영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값비싼 검은색 정장을 흐트러짐 없이 차려입은 단단하고 지적인 눈빛,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나야, 혜진이, 김혜진. 지영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혜진이? 김혜진? 너 맞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지영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사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삼성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에게 음식 냄새 난다고 쫓겨난 일. 아니, 그 전부터 내 전 재산을 털어 그 강남 레미안 아파트를 사준 날에 그 약속부터, 그리고 우리 엄마님 그 인스타그램 화면을 깨진 제 휴대폰 액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일, 아들 녀석이 100만 원을 보내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그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전부 다 보여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지영이의 표정은 동정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점점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꺼내자 지영이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만. 지영이는 마치 검사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혜진아. 응. 얼? 이 집 내 거 맞아. 100%. 증여계약서 쓴 적 없지? 구청에 신고한 적 없지? 없어. 세금 많이 나온다고 법무사가. 지영이가 화가 난 듯 커피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김혜진, 너 미쳤니? 30년 설렁탕 팔아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집을 사줬는데
너는 심장 수술하고 그 곰팡내 나는 고시원에 처박혀 있는데 그 자식들은 그 집에서 뭐? 인스타그램? 제주도 신라호텔? 거기서 휴가 사진이나 올리고? 지영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놈들 SNS까지 이미 다 본 모양이었습니다. 당장 뺏어와. 아니, 뺏어오는 걸로 안 돼. 일단 짐승만도 못한 것들한테는 그 집, 그 이상을. 아니, 그놈들이 네게 준 이 모욕감, 그 수천 배를 되갚아줘야 돼. 저는 지영이의 그 단호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영아, 나 할 수 있을까? 지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혜진, 너한테는 선택지가 두 개 있어. 하나는 지금처럼 그 고시원에서 나무로 살다가 쓸쓸하게 죽는 거야. 다른 하나는 네 집 되찾고 그거 팔아서 네 남은 인생 다시 사는 거야. 선택해. 네가 싸우겠다고 결심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네 칼이 되어줄게. 저는 지영이가 사준 그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입에 들이켰습니다. 가슴 속 그 흉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죽었던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나 되찾을래. 아니, 나 그놈들 용서 못해. 그제야 지영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전쟁 시작이야. 지영이는 그 자리에서 가지고 온 맥북 프로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빠르게 쳐내려갔습니다. 혜진아, 잘 들어. 우리는 그 집을 되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 첫째, 그놈들이 네 집에서 2년 동안 공짜로 살았지? 응. 그 강남 레미안 아파트 월세 시세 따져서 지난 2년간의 부당이득금, 즉 밀린 월세 1억, 아니 2억은 좋게 될 거야. 그거 전부 받아낼 거야. 그리고 둘째, 네가 그 인스타그램, 우리 엄마님, 그걸로 받은 그 정신적 충격, 네가 그 병원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느꼈을 그 고통, 그거 정신적 피해 보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이 들어갈 거야. 그 녀석들은 자기들이 어미 가슴에 무슨 짓을 했는지 법정에서 돈으로 뼈저리게 배우게 될 거야. 지영이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피와 땀과 목숨을 그 하찮은 것들의 안락함을 위해 바칠 생각이 이제 조금도 없었습니다. 제 친구 박지영 변호사는 그날 서초동 스타벅스에서 헤어진 바로 그날 움직였습니다. 그 녀석들이 제 돈 15억 원으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그 강남 레미안 아파트로 법무법인 KMP, 제 친구 지영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밝힌 내용 증명, 우편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그 곰팡내, 나는 고시원 방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 며칠 사이 제 발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심장 수술 자국이 아직 아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대로 지영이에게 신세만 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고시원 근처 한 빌딩의 야간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찬 바람에 가슴팍의 흉터가 칼로 베이는 듯 시큰거렸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하루에 몇만 원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그 녀석들 앞에 조금이라도 더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이틀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막 갈아입으려는데 제 낡은 삼성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의 악에 바친 비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고요? 예?
어머니 정말 죽고 싶으세요? 그때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리 내놔 하는 아들 녀석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야,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야였습니다. 야,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늙으면 다 노망이 나는 거야? 어? 어디서 가짜는 사기꾼 변호사년한테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당장 그 우편 취소해. 그거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한테 소송을 걸어? 어? 당신 정말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엄마 맞아? 그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래. 그 말은 병원에서 죽어가던 내가 100만 원을 받아들고 내가 물었어야 할 말이었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렇지. 내 놈들 그 더러운 손가락으로 인스타그램에 쓰지 않았니? 우리 엄마님, 나는 그저 내 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뿐이다. 남은 집세를 내야지.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팠지만 제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박민석, 그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너와 네 아내가 SNS에 나를 남이라고 그렇게 썼더구나. 그래서 그 남이 내 집을 찾으러 왔다. 뭐라고? 내용 증명 똑똑히 읽어봐. 밀린 월세 1억 2천만 원. 그리고 30일 주겠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수학이 넘어가 순간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화기를 뚫고 며느리의 악다구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당신 봤지? 내가 뭘 했어? 진작에 그 노친네 구슬려서 명예 돌려놓으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 무능력한 인간아. 저는 제 62년 인생 처음으로 제 아들 녀석의 전화를 제 손으로 먼저 뚝 끊어버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속이 전부 다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 녀석들은 이게 고장 늙은 어미의 협박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녀석들은 몰랐습니다. 제 친구 지영이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명도 소송장과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준비를 다 마쳐두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친구 박 변호사의 그 서슬퍼런 내용 증명을 받고도 그 녀석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그 녀석들도 돈으로 비싼 변호사를 산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초동 지영이 사무실로 그 녀석들 변호사가 보낸 답변서라는 것이 도착했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불러 그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제 침침한 눈을 비비며 그 역겨운 글자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 박민석 씨는 고소인저 김혜진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유일한 상속인이자 외아들로서 해당 부동산, 그 강남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에 대한 도의적, 전통적 사용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는 평생 사용을 전제로 한 구두 계약에 의한 증여였으므로 이를 되찾으려는 행위는 한국 가족 전통의 윤리에 어긋나는 바. 하하, 하하. 상속인? 도의적 권리? 윤리?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심장 수술 자국을 가슴에 품고 이 두 평짜리 고시원 골방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그 아들이란 놈은 벌써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상속을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어미한테
100만 원 던져주고 연락하지 말라던 그 페류나가 이제 와서 윤리와 전통을 들먹이다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제 친구 지영이가 그 답변서를 제 손에서 가져가더니 그대로 반으로 접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혜진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구두개야? 도의적 권리? 웃기지도 않네. 네, 이름석 자박힌 그 등기부등본 앞에서는 전부 휴지 조각이야. 당장 오늘 서울가정법원에 명도소송 접수할 거야. 법대로 가자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영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숨막히는 고시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까지 빌딩 청소 일을 하고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가 담긴 낡은 캐리어를 다시 열었습니다. 마포 설렁탕 가게 시절 쓰던 신한은행 통장들, 먼지 쌓인 서류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는데 툭 서류 틈에서 아주 작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제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죽은 제 남편이 제게 만들어준 제전 재산을 거래할 때 쓰던 제 목숨과도 같은 그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도장을 가만히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치 차가운 얼음 송곳이 제 뒷목을 찌르는 듯한 끔찍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5년 전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지금 저 며느리 수연이와 결혼하기 직전이었죠.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는 아주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박사과정 밟으려고 하는데 학교에 낼 서류가 좀 있어서요. 어머니, 그 인감도장 딱 며칠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이 박사과정을 밟는다는데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어이구, 내 새끼 장하다. 그래, 여기 있다. 조심해서 쓰고 가져오너라. 저는 제 목숨과도 같은 그 인감도장을 아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녀석은 며칠 동안 그 도장을 가져갔었죠. 그래, 딱 사흘, 3일이었습니다. 3일 뒤에 그 녀석은 도장을 가져와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고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 결국 박사과정 밟지도 않았습니다. 사흘, 그 3일 동안 그 녀석은 대체 제 인감도장으로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때 그 녀석은 대체 무슨 서류에 제 도장을 찍은 걸까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 강남 아파트, 그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그 녀석이 저 몰래 무슨 가짜 전세 계약서나 담보대출이라도 받은 건 아닐까? 저는 그 새벽에 당장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나야 혜진이. 늦어서 미안해. 지영아, 부탁이 하나 있어. 법원을 통해서 내 인감증명서, 지난 10년간 발급 내역 전부, 그리고 혹시 내 이름으로 된 거래 내역이 있는지 전부 확인해 줄 수 있니? 갑자기, 그건 왜? 무슨 일이야? 아무래도 내가 5년 전에 그 인감도장 때문에 그 자식한테 단단히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제 친구 지영이에게 그 인감도장 조사를 부탁하고 저는 그 숨막히는 고시원방에서 그저 법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들은 변호사를 통해 계속해서 도의적 책임, 아들로서의 권리,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려댔습니다. 법이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닫자 그 녀석은 결국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무렵 돈을 벌기 위해 인사동의 작은 한정식집에서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다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그 지긋지긋한 고시원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4층 제 방 405 문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둘이었습니다. 그 비싼 삼성물산 직원 양복을 빼입은 제 아들 민석이, 그리고 그 옆에 제 손녀 7살짜리 유나였습니다. 그 퀴퀴한 곰팡내와 남의 방 김치 냄새가 뒤섞인 그 좁은 복도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멈춰서자 유나가 저를 보고 와락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유나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흐흐. 아이가 갑자기 제 허리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그대로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여긴 어떻게? 할머니, 제발 아빠, 엄마 소송 걸지 마세요. 네? 흐엉. 유나 길거리에 나 앉기 싫어요. 저거지 되기 싫단 말이에요. 흐엉.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 손녀가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독한 애미가 애한테 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저는 유나를 안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던 민석이가 유나에게 아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가 못 들을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더 크게 울어. 소리내서 울라고. 할머니가 소송 안 취하하면 유나 내일부터 밥 안 먹을 거라고 말해. 어서. 순간 제 머릿속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부터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인간은, 이 짐승은 지금 제 어미를 이겨보겠다고 7살짜리 제 딸아이를 이 더러운 고시원복도 바닥에 주저앉혀 거짓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이건 전부 저 인간이 시킨 연기였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여기서 이 아이의 눈물에 무너진다면 제 손녀 유나는 평생 울고 뗐으면 다 된다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는 이 아이를 저 괴물 같은 애비로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유나의 작은 손을 제 허리에서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석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유나가 자꾸 할머니 보고 싶다고. 네, 딸 하나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이 어미 협박이라도 하러 온 거야? 내 애비 자격도 없는 놈. 당장에 데리고 꺼져. 어머니, 지금 애 앞에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세요? 꺼지라고 했다. 다시는 이 추잡하고 더러운 곳에 유나 데리고 나타나지 마. 소송은 절대 취하 안 해. 아우. 저는 그 두 사람을 복도로 밀어내고 그대로 405호실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에 자물쇠를 걸자마자 저는 그 차가운 방바닥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 밖에서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유나 잘못했어요. 유나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수술한 가슴 흉터가 터져 피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새끼, 내 손녀, 그 어린아이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다니. 제가 살면서 해야 했던 일 중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녀석은 이미 인간의 길을 포기했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제 인생을 위해. 그 어린 소녀의 울음소리를 등 뒤로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그날 밤,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 녀석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시원 방구석에 처박혀 눈물만 흘리는 그 무기력한 노인네로 살 수 없었습니다. 싸우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내야 했고 무엇보다 제가 살아야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시원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이력서라는 것을 써봤습니다. 김혜진, 62세, 경력, 마포, 설렁탕, 식당, 30년 운영.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저를 써주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나섰습니다. 가까운 편의점 GS25에 갔습니다. 젊은 점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는 포스기 다룰 줄 알아야 해요. 택배 박스도 날라야 하고요. 어머니 연세에는 좀 카페에도 가봤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다 젊은 애들이라 분위기 안 맞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식당 몇 군데를 더 돌아다녔습니다. 예순들이요? 아이고, 어머니, 그냥 집에서 자제분들 용돈 받아 쓰시면서 편히 쉬세요. 우리 가게는 너무 바빠서 젊은 사람도 못 버텨요. 자제분들, 용돈, 심장이 다시 아파왔습니다. 세상은 제게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나이 62, 심장 수술 자국이 있는 이 늙은 여자는 사회에서 그저 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헤매다 저는 무작정 종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인사동 그 골목 어귀였습니다. 안간에 한정식, 아주 작고 허름하지만 오래되어 보이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그 문 앞에 주방 보조 구함, 경력자 우대라고 써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한번 삼키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안 사장이라는 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였습니다. 일하시게요? 네. 저 여기 주방 보조 구한다고. 안 사장은 제 이력서를 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돼요? 62입니다. 주방 일 해봤어요? 네. 했습니다. 마포에서 설렁탕집 30년 했습니다. 그 말에 안 사장의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주방 쪽을 향해 턱짓했습니다. 저기 콩나물 보이죠? 다듬어 봐요.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두 말 않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설렁탕집 30년 짬밥이 어디 가겠습니까? 제 손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콩나물 대가리를 떼어냈습니다. 상한 것 골라내는 솜씨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안 사장이 제 옆에 와서 물끄러미 지켜보더니 말했습니다. 손이 맵네. 남엄, 내일부터 나와요. 트락트. 근데 우리 집 새벽 4시에 문 열어요. 그때까지 나올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3일간 수습. 시급은 10,000원. 해봐요. 다음 날 새벽 3시. 저는 그 고시원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새벽 겨울 공기는 칼날 같았습니다. 수술한 가슴 흉터가 시큰거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 첫 지하철을 타고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 두 번째 직업을 시작했습니다. 마포 설렁탕 사장님이 아닌 인사동 한정식집
주방 보조 아줌마로 말입니다. 제 손 15억짜리 가게를 팔아넘긴 그 손으로 저는 하루 종일 콩나물을 다듬고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거친 내 손이 시급만 원을 벌어오는 이 돈이 그 어떤 돈보다 깨끗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돈은 배신이 아닌 제 땀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일을 마치고 잠시 쉬는데 무뚝뚝하던 안 사장이 제게 따뜻한 맥심 믹스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고생했어요. 30년 손맛 어디 안 가네. 아, 내일부터는 시급만 1,000원으로 올려줄게요. 힘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뜨거운 커피잔 위로 쏟고 말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김혜진, 나 자신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제 삶이 다시 뿌리를 내리려 하던 그 순간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 박 변호사였습니다. 혜진아, 나야. 응, 지영아, 찾았어. 뭘? 네, 인감 기록. 법원에서 방금 자료 왔어. 혜진아, 너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올 수 있니?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이야. 인사동 그 한정식집 일이 끝나자마자 저는 땀에 젖은 주방 보조 작업복 그대로 갈아입을 틈도 없이 지하철을 타고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이 박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혜진아, 왔어? 지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회의실로 이끌었습니다. 표정이 너무나 굳어 있었습니다. 혜진아, 너 이거 보고 절대 충격받지 마. 지영이가 두꺼운 서류 뭉치 하나를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은행과 등기소에서 가져온 자료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여? 그건 부동산 전세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임대인 김혜진. 제 이름 옆에는 제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세입자 이름 최수현, 제 며느리 수연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5억 원, 500, 0, 0원. 지영이가 제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네 아들 박민석이 네 인감도장 가져간 그 5년 전, 그 사흘 동안 한 짓이야. 어우, 이 가짜 계약서를 만든 거야. 자기 여자친구, 지금의 며느리를 5억짜리 전세 세입자로 둔갑시킨 거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네가 만약 그 강남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 너는 네 며느리한테 전세 보증금 5억을 먼저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야. 그 자식은 5년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네 뒤통수를 친 거야. 5억, 5억. 그 단어에 숨이 멎었습니다. 5년 전 그때 그 자식이 박사과정 등록금이 급하다고 해서 제가 제 결혼패물 남은 걸 전부 종로 금은방에 팔아서 5천만 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면서 뒤로는 제 인감으로 5억을 빼돌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괴물 같은 자식, 내가 정말 이런 괴물을 낳았단 말인가. 마지막 남아있던 모정, 무칭, 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흔, 그 한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아, 이 자식이 멍청한 짓을 했어. 이 계약서 가짜야. 봐. 5억이라는 돈이 네 통장 신한은행 통장이었지? 네 통장으로 입금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어. 은행 거래 내역이 없는 전세 계약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야. 법적 효력 없어.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걸 보여줄게.
지영이가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법원을 통해 받아낸 아들 박민석의 개인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자, 여기 봐. 5년 전 바로 그 주. 네, 인감 가져간 그 주. 들 현금 3천만 원 인출. 그리고 여기 압구정 샤넬 본점 1,500만 원 결제. 압구정 샤넬 1,500만 원.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 수연이가 결혼 전에 저한테 자랑했던 그 까만색 샤넬 클래식 가방. 제가 아가 이 비싼 걸 어떻게 물으니 그년이 뭐라고 했더라? 아, 어머니 이거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엠. 하. 하. 친구요? 친구? 제 아들이 어미한테 공부한다고 5천만 원 뜯어가고 어쩌면 그 돈 아니면 회사 돈이었을지도 모르죠. 그 돈으로 여자친구 샤넬 가방을 사주고 동시에 제 인감으로 가짜 계약서나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지영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혜진아, 정신 차려. 이건 그냥 집 찾아오는 민사소송이 아니야. 이건 사문서 위조, 스문슈 아이죠. 야, 이건 명백한 형사 범죄라고. 저는 이게 바닥인 줄 알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의 진짜 바닥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무서운 증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인사동에서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누이는데 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박민석 부장님, 어머님 되십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인사동 그 식당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고시원 그 차가운 방에 돌아와 지친 몸을 막 눕혔을 때였습니다. 띵동, 깨진 액정 너머로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삼성물산 박민석 부장님 어머님 되십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이? 회사 사람? 이 밤중에 대체 무슨 일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아, 어머니. 저는 박 부장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김민준 대리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내일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들 회사 부하 직원이 저를 왜?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이 연락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강남도, 일산도 아닌 전혀 엉뚱한 곳, 서울 시청 근처 아주 후미진 골목에 이디야 커피 매장 2층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한 자리에 아주 비쩍 마르고 얼굴이 까맣게 죽은 젊은 청년 하나가 초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눈 밑이 시커멓게 패여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김민준 대리입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김 대리라는 그 청년은 한참이나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죄송합니다. 박민석 부장님. 아니, 그 인간은 악마입니다. 저는 그 인간 밑에서 2년 동안 지옥 같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 인간은 자기가 해야 할 모든 보고서를 저한테 떠넘겼습니다. 밤을 새워서 보고서를 작성해 가면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채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심지어 자기 아내 최수연 씨, 그 사람 석사 논문, 그것도 저한테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밤새 논문 대필해 줬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박 부장이 왜 그렇게 돈이 많은지 아십니까? 회사 법인카드로 자기 아내랑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호텔 다니고 그래놓고 저한테 전부 거래처 접대비로 허위 영수증 처리하라고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횡령입니다, 어머니. 그 인간 곧 승진 심사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인간 밑에서 노예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인간이 자기 어머니한테까지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김 대리가 가방 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박민석 부장이 그동안 법인카드로 횡령한 모든 내역, 제가 전부 백업해뒀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머니, 혹시 5년 전에 가짜 전세 계약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그 멍청한 인간이 그 5억짜리 가짜 계약서를 회사 복합기에서 스캔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회사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USB 안에 그 원본 스캔 파일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게 마지막 파일입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지난달 회식 자리였습니다. 박 부장이 술에 떡이 돼서 동료들한테 자랑처럼 떠벌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제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김 대리가 USB를 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USB를 들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 안에 박 부장이 어떻게 어머니 인감도장을 속여서 빼돌렸는지, 그리고 그 시골 무지렁이 늙은이 하나 구워 삶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시골 무지렁이 늙은이. 저는 괴물을 키웠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내 아들 탐성부장 박민석은 그저 부하 직원이나 괴롭히는 양아치, 회사 돈이나 빼돌리는 횡령범, 사기꾼,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아낸 그 설렁탕 국물이 결국 독사를 키워낸 것입니다. 저는 그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USB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안에는 횡령죄,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백하는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15억짜리 집을 되찾을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 박민석, 그 거짓된 인생 그 자체를 완벽하게 파괴해버릴 마지막 단추였습니다. 저는 김 대리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 대리님. 다음 날 저는 인사동 한정식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USB를 들고 곧장 서초동 제 친구 지영이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인사동 식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안 사장님께는 몸이 안 좋아 하루 쉰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김민준 대리가 제게 건넨 그 작은 USB, 그것을 제 외투 가장 깊숙한 주머니에 넣고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이
박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이었습니다. 지영이는 밤을 새운 듯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제 손에 들린 USB를 보자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게 그거야? 응. 지영이는 아무 말 없이 그 USB를 자신의 맥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몇 개 열렸습니다. 횡령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 그리고 5억짜리 가짜 전세 계약서 스캔본. 지영이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멍청한 자식. 회사 서버에 이런 걸 남겨두다니. 그리고 혜진아, 마지막 파일이야. 김대리가 말한 그 녹음 파일.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지영이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러운 회식 자리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술에 완전히 취해 혀가 꼬부라진 제 아들, 박민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나왔습니다. 아, 뭐 걱정 마. 김 부장. 그 집? 그거 다 내 거야. 내 거 만드는 거 일도 아니었어. 우리 어머니? 그 시골 무지렁이 늙은이 말이야? 하하, 그 늙은이 하나 구워 삶는 건 진짜 껌이야. 껌. 그냥 박사 공부한다고 눈물 한 방울 짜주니까 인감도장 바로 내주던데? 푸하하하. 그걸로 그냥 전세계약서 싹 만들었지. 5억짜리. 이제 그 집 팔아도 5억은 내 주머니로 들어온다. 이 말이야. 하, 딸까. 지영이가 파일을 껐습니다.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제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한 가닥 희망. 그래도 며느리가 시킨 거겠지. 그 모든 것이 박살났습니다. 지영이가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혜진아, 이제 결정해야 돼. 응, 우리는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전쟁을 동시에 시작할 거야. 첫째, 민사소송,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이건 이 녹음 파일과 가짜 계약서 증거로 우리가 100% 이겨. 집 찾아오고 밀린 월세 1억 2천만 원 받아내는 거야. 응. 둘째, 형사 고소. 이건 사문서 위조고 횡령이야. 이 USB 증거 그대로 서초경찰서 경제팀에 넘길 거야. 혜진아, 형사고소는 달라. 네 아들, 박민석, 이건 빼도 박도 못해. 운 나쁘면, 아니, 운 좋게도 징역 살아야 돼. 감옥 갈 수 있다고. 아우, 그래도 할 거야? 네 손으로. 네 아들 감옥에 보낼 수 있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제 가슴팍 옷깃 사이를 만졌습니다. 아직도 선명한 그 붉은 심장 수술 자국, 그 자국이 아직도 시큰거렸습니다. 형사 고소, 내 아들을 감옥에. 하지만 그 자식은 나한테 무슨 짓을 했지? 날 병원에 버렸어. 100만 원 던져주고 죽으라고 내버렸어. 우리 엄마 아님이라고 온 세상에 조롱했어. 내 인감을 훔쳐서 5억을 사기쳤어.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야. 이건 인과응보, 인고잉보. 야, 자기가 지은 죄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거야.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제 눈빛을 본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영아. 응, 해. 자비 베풀지 마. 단 1%의 동정심도 남기지 마. 좋아.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이야. 지영이가 씩 웃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그 자식한테는 제일 아픈 공격일 거야. 어? 지영이가
이메일 창을 하나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 삼성물산 감사팀, 횡령 증거자료 싹 다 첨부해서 익명으로 제보할 거야. 그 인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삼성 부장 자리,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세 개의 화살이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하나는 서울가정법원으로, 하나는 서초경찰서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삼성물산 본사 감사팀으로. 이제 그물은 모두 쳐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수술 이후 처음으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이 더 이상 제가 아닌 강남 그 레미안 아파트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인사동 식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안 사장님께는 몸이 안 좋아 하루 쉰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김민준 대리가 제게 건넨 그 작은 USB, 그것을 제 외투 가장 깊숙한 주머니에 넣고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이 박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이었습니다. 지영이는 밤을 새운 듯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제 손에 들린 USB를 보자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게 그거야? 응. 지영이는 아무 말 없이 그 USB를 자신의 애플 맥북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몇 개 열렸습니다. 횡령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 그리고 5억짜리 가짜 전세 계약서, 스캔본. 지영이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멍청한 자식. 회사 서버에 이런 걸 남겨두다니. 그리고 혜진아, 마지막 파일이야. 김대리가 말한 그 녹음 파일.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지영이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러운 회식 자리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술에 완전히 취해 혀가 꼬부라진 제 아들 박민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나왔습니다. 아, 뭐 걱정 마. 김 부장, 그 집? 하하, 그거 다 내 거야. 내 거 만드는 거 일도 아니었어. 우리 어머니? 그 시골 무지렁이 늙은이 말이야? 아, 그 늙은이 하나 구워 삶는 건 진짜 껌이야, 껌. 그냥 박사 공부한다고 눈물 한 방울 짜주니까 인감도장 바로 내주던데? 푸아하. 그걸로 그냥 전세 계약서 싹 만들었지. 5억짜리. 이제 그 집 팔아도 5억은 내 주머니로 들어온다. 이 말이야. 하하하. 딸깍. 지영이가 파일을 껐습니다.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제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한 가닥 희망. 그래도 며느리가 시킨 거겠지. 그 모든 것이 박살났습니다. 지영이가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혜진아, 이제 결정해야 돼. 우리는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전쟁을 동시에 시작할 거야. 첫째, 민사소송,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이건 이 녹음 파일과 가짜 계약서 증거로 우리가 100% 이겨. 집 찾아오고 밀린 월세 1억 2천만 원 받아내는 거야. 둘째, 형사고소. 이건 사문서 위조고 횡령이야. 이 USB 증거 그대로 서초경찰서 경제팀에 넘길 거야. 혜진아, 형사고소는 달라. 내 아들 박민석, 이건 빼도 박도 못해.
운 나쁘면, 아니, 운 좋게도 징역 살아야 돼. 감옥 갈 수 있다고. 그래도 할 거야? 네 손으로 네 아들 감옥에 보낼 수 있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제 가슴팍 옷깃 사이를 만졌습니다. 아직도 선명한 그 붉은 심장 수술 자국, 그 자국이 아직도 시큰거렸습니다. 형사 고소, 내 아들을 감옥에. 하지만 그 자식은 나한테 무슨 짓을 했지? 날 병원에 버렸어. 100만 원 던져주고 죽으라고 내버렸어. 우리 엄마 아님이라고 온 세상에 조롱했어. 내 인감을 훔쳐서 5억을 사기쳤어.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야. 이건 인과응보, 인과응보. 야, 자기가 지은 죄,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거야.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제 눈빛을 본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영아. 응, 해. 자비 베풀지 마. 단 1%의 동정심도 남기지 마. 좋아.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이야. 지영이가 씩 웃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그 자식한테는 제일 아픈 공격일 거야. 지영이가 이메일 창을 하나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 삼성물산, 감사팀, 횡령 증거자료 싹 다 첨부해서 익명으로 제보할 거야. 그 인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삼성 부장 자리,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날 오후 3개의 화살이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하나는 서울 가정법원으로, 하나는 서초경찰서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삼성물산 본사 감사팀으로. 이제 그물은 모두 쳐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수술 이후 처음으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이 더 이상 제가 아닌 강남 그 레미안 아파트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영이의 그 3개의 화살이 관역에 꽂히는 데는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셌습니다. 인사동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밝았습니다. 혜진아, 숨 크게 쉬어. 네, 아들 박민석, 오늘부로 삼성물산에서 직위해제됐어. 감사팀 조사 시작됐대. 그리고 방금 서초경찰서 경제팀에서 형사고소 사건 접수돼서 다음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라고 명령서 날아갔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법원에서 그 강남 레미안 아파트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졌어. 이제 그 자식들 그 집 팔지도 못하고 담보 대출도 못 받아. 완전히 묶인 거야. 축하해. 혜진아. 저는 그 전화를 끊고 그 낡은 고시원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 무겁던 쇳덩이가 가슴에서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겁던 쇳덩이가. 하지만 그 짐승들은 끝까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쾅, 쾅, 쾅. 누가 제 방 405호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저예요. 민석이에요. 어머니,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며느리 수연이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수연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흐엉.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 클래시하던 강남 부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그 비싼 삼성 양복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눈은 완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 수연이가 그 곰팡내 나는 고시원복도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이것 좀 풀어주세요. 네? 민석 씨 회사 잘렸어요. 경찰서에서도 오라고 난리예요. 집도 은행에 묶였어요. 어머니, 저희 이러다 다 죽어요. 유나, 우리 유나 어떡해요? 어머니, 손녀거지 만드실 거예요. 또 유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비싼 코트를 입고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그 며느리, 년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저 눈물은 제 갈비찜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님이라고 쓸 때 흘린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 명예, 아파트, 그것을 잃게 되니까 그제야 흘리는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단 1%의 진심도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민석이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당장 멈추세요. 어머니 이러면 뭐 좋은 거 얻으세요? 어머니 아들 감옥 보내고 싶으세요? 어머니 정말 사람도 아니세요. 저는 제 방문을 열며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 인간? 그건 병원에서 죽어가던 나한테 100만 원 보낸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네 어머니 아니다. 네가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썼잖아. 우리 엄마 아님. 나는 그저 남으로써 내 재산 찾아가는 것뿐이야. 그 말에 무릎 꿇고 있던 수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아, 어머니. 그럼 저희가 모실게요. 어머니, 이 누추한 데 계시지 말고 저희 강남집으로 들어가세요. 네?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진수성찬 차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고소 좀 취하. 쾅. 저는 그 역겨운 말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악마의 면전에 대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야, 문 밖에서 민석이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진 짐승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 쾅, 쾅. 문을 미친 듯이 발로 찼습니다. 야, 김혜진, 문 열어. 당신 정말 이따위로 나올 거야. 좋아.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내가 만약 이대로 죽으면 나 혼자 안 죽어. 당신도 같이 끌고 지옥으로 갈 거야. 이 독한 년아. 독한 년. 제 아들이 제 어미에게 방금 독한 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정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두 마리의 악마 중에 한 마리는 다른 한 마리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영악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제 친구 지영이 변호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며느리 최수연. 그년이 남편 민석이 몰래 혼자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 박민석. 그 인간이 제 어미에게 독한 년이라고 악을 쓰며 사라진 뒤로 며칠 동안 조용했습니다.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그 자식들이 또 무슨 더러운 짓을 꾸미고 있는 건지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사동 식당 일을 마치고 막 퇴근하려는데 지영이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혜진아, 어디야? 나?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려고. 집 가지 말고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겼어. 재밌는 일? 너 절대 놀라면 안 된다? 방금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내 며느리 최수현. 며느리? 수연이가 지영이한테 왜? 그것도 민석이 몰래? 저는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곧장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이 사무실 회의실. 지영이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진아. 나 변호사 생활 20년 만에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본다. 정말 대단한 것들끼리 만났어. 무슨 일이야? 그년이 뭐래? 지영이가 방금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파일을 틀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고시원에 찾아와 악을 쓰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냘프고 불쌍하게 흐느끼는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수연이에요. 박민석 씨 아내? 네, 최수연 씨. 그런데 무슨 일로? 변호사님, 저 억울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피해자? 저, 박민석. 그 인간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사기, 결혼당한 거라고요. 그 강남 아파트 당연히 자기 명예인 줄 알았죠. 어머니 명예인 줄 알았으면 제가 결혼했겠어요? 그 5년 전 가짜 인감 계약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 인간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하하하.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독사 같은 년이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님이라고 해시태그를 달고 제 갈비찜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피해자? 녹음 파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박민석, 그 인간? 이제 보니까 완전히 끝났더라고요. 회사 잘리고 곧 감옥 가게 생겼어요. 전 그렇게 못 돼요. 전 아직 젊다고요. 제가 변호사님 도와드릴게요. 제가 박민석 그 인간 증거 더 가지고 있어요. 그 인간이 어떻게 회사 돈 더 빼돌렸는지 그 녹음 파일 제가 증언해 줄게요. 아유, 그러니까 제발 저는 빼주세요. 네? 저 당장 내일 박민석 씨랑 이혼 서류 접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니 김혜진 여사님한테 저한테 그 밀린 월세 120만 원, 아니 1억 2천만 원, 그건 민사소송 그것만 취하해달라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제발요. 딸깍.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때? 혜진아? 가라앉는 배에서 제일 먼저 도망치는 건 역시 쥐새끼지? 그년이 지금 자기 남편 팔아넘기고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고 거래를 걸어온 거야. 왜? 자기도 사문서 위조, 횡령 공범으로 엮여서 형사처벌 받을까봐 무서운 거지. 저는 정말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두 년 놈이 서로 사랑이라도 해서 저 짓들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 그 하나 보고 붙어먹은 그냥 한 쌍의 독사 새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아, 그년이 방금 선물도 하나 보냈어. 지영이가 이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박민석 그 자식, 메르세디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야. 며느리가 방금 메일로 보냈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와 그 자식의 변호사가 차 안에서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씨, 안 되겠네. 그 녹음 파일
무조건 무효로 만들어야 돼요. 그 김대리, 그 새끼 매수할 수 없어요? 돈 좀 쥐어주고 어머니가 불법으로 녹음시켰다고 허위 증언이라도 만들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증거 조작까지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혜진아, 어떻게 할래? 저 면을 2년 제한 받아줄까? 저 1억 2천만 원 포기하고 전현을 용서해 줄 거야?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용서? 아니요. 전현도 용서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지만 지영아, 응, 좋아. 받아주자. 뭐? 단, 조건이 있어. 민사소송. 그 1억 2천만 원은 박민석에게만 청구한다고 하고 전현을 빼주자. 대신 전현, 최수연 법정에 세워야겠어. 무슨 뜻이야? 전현 그대로 우리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자고. 박민석, 그 자식이 법정에서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줘야지. 자기가 어미까지 버려가며 지키려고 했던 그 아내가 자기 등에 어떻게 칼을 꽂는지 말이야. 아마 그 자식한테는 돈 10억 잃는 것보다 그게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될 거야. 며칠 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최수연이 박민석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민사재판에 제 아들 박민석의 증인이 아닌 제 증인 김혜진의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집, 회사, 그리고 아내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인사동 주방 보조 작업복이 아닌 제 월급으로 산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서울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민사,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곰팡내 나는 고시원 공용 샤워실에서 찬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사동 식당 월급으로 장만한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주방 보조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피해자 김혜진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사무법정.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제 친구 주영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피고석, 그 자리에 제 아들 박민석과 그 인간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식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그 반질반질하던 삼성 부장님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퀭한 눈으로 바닥만 쳐다보는 범죄자 한 명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연민 비슷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하지만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저 존재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파괴하려 했던 한 명의 남, 그뿐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석이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그 역겨운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법리로 따질 것이 아닌 가족 간의 비극입니다. 피고 박민석, 피고는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자 했던 효자였으나 연로하신 원고 김혜진 여사께서 최근 심장 수술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신 틈을 타 원고 측 변호사 박지영 변호사가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소송을 부추긴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인간들이 지금 이 법정에서 나를 노망난 늙은이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지금 본 사건의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말로 재판을 흐리고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극진이 봉양했다고요? 지영이가 준비한 화면을 법정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봉양? 이것이 피고가 말하는 봉양의 방식입니까? 모니터 가득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 차단해버려. 우리 엄마님. 제 아들 박민석의 아이디가 선명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지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나암이라고 부르며 인스타그램에 조롱하는 것이 피고가 말하는 효도입니까? 아니면 심장 수술로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100만 원 던져주고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 봉양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지영이가 다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5억짜리 가짜 전세 계약서. 어머니의 인감을 훔쳐 어머니 재산을 빼돌리려 한 이 사문서 위조가 피고가 말하는 봉양의 정점입니까? 민석이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건 악의적인 편집입니다. 증거 없지 않습니까? 지영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증거 말입니까? 그럼 피고 박민석 씨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뭐 걱정 마. 김 부장. 그 늙은이 하나 구워 삶는 건 진짜 껌이야. 껌. 박사 공부한다고 눈물 한 방울 짜주니까 인감도장 바로 내주던데? 푸하하. 제 아들의 그 역겨운 웃음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습니다. 민석이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책상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판사가 한심하다는 듯이 민석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지영이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 최수연 씨를 불러주십시오. 그 말에 책상에 얼굴을 밟고 있던 민석이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최수연? 법정 문이 열리고 며느리 수연이가 증인석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석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원고 김혜진의 증인석으로 향하는 아내의 모습을 말입니다. 민석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 미친년! 네가 감히 여길 왜 와? 탕!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피고, 앉으세요. 한 번만 더 법정 소란 피우면 감치 명령 내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수연이는 남편인 민석이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증인, 5년 전 작성된 5억 원의 전세 계약서 사실입니까? 수연이가 마이크를 잡고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겠죠. 네, 제 남편, 아니, 박민석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감도장으로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혹시 어머니가 마음이 바뀌시더라도 최소 5억 원은 우리가 챙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석이는 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피고인석 책상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아내, 그 공범에게 배신당한 분노와 절망의 울음이었습니다. 판사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변론을 종결합니다. 판결 선고는 일주일 뒤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지영이와 함께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뒤였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겼다는 것을.
그렇게 모든 증거가 까발려지고 제 며느리였던 최수연의 배신까지 더해진 그 법정 싸움의 결과는 정확히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지영이 박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영이가 판결문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혜진아, 읽어봐. 네가 이겼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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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피고 박민석, 최수현. 피고들은 원고저, 김혜진이었죠.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레미안 아파트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억 2천만 원, 120 0 0원 및 이에 대한 3.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겼습니다. 저는 100% 이겼습니다. 제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이 제 집에서 공짜로 살았던 2년간의 월세 1억 2천만 원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그 가증스러운 효도 연극에 노란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민사재판 결과가 나오고 몇 주 뒤 더 중요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문서 위조, 그리고 업무상 횡령, 제 아들 박민석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원고석이 아닌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는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인간은 이미 삼성물산, 삼성시티에서 해고된 뒤였습니다. 그 자랑스럽던 삼성 부장 명함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민석.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준 친모를 상대로 신뢰를 악용하여 인감을 편취하고 5억 원의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부하 직원에게 범죄 사실을 떠넘기려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민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탕, 징역 2년. 제 아들이 제 어미를 속인 죄, 회사 돈을 훔친 죄, 그 죄의 값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김 대리님 같은 옛 삼성 동료들도 와 있었나 봅니다. 쯔쯔. 그러게 왜 어머니 돈까지 탐내서 인과응보다. 인과응보야.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민석이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스럽던 아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철컥하고 채워졌습니다. 민석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공격성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차가운 증오, 그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이 교도관들에게 끌려 법정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똑똑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멀리 법무부라고 쓰인 호송버스가 출발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버스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러 지난 몇 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시커먼 한흔 그 응어리가 저 호송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불효, 부셔의 값입니다. 이것이 탐욕,
예, 결말입니다. 며느리였던 최수연. 그녀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녀는 남편을 배신하고 증언을 한 대가로 형사처벌은 면했습니다.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양육권은 그년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년에게도 범행방조의 책임을 물어 벌금 수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년 결국 5년 전에 제 아들놈이 사줬던 그 샤넬 클래식 가방까지 팔아서 벌금을 내고 지금은 아주 작은 원룸, 스튜디오에서 아이와 둘이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클래디시안 인생은 끝난 것이죠. 저는 그 모든 일이 끝나자마자 그 강남 레미안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단 하루도 그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집값은 그동안 조금 올라 16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집을 새 주인에게 넘기던 날, 저는 그 현관문 앞에 잠시 섰습니다. 1년 전 제가 갈비찜을 들고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있던 그 집의 예전 열쇠를 꺼내 미련 없이 아파트 쓰레기장에 던져버렸습니다.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었습니다. 단 한치의 자비도 없이 악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16억 원의 돈에서 제 친구 지영이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두둑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들고 저는 제가 원래 있어야 할 곳, 그곳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2020 본연 가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더 이상 그 냄새 나던 고시원 골방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오래된 고향 마포로 돌아왔습니다. 그 16억 원의 돈, 그 피눈물 맺힌 돈으로 지영이 변호사 수임료를 치르고 딱 10테이블, 10개짜리 작은 설렁탕 가게를 차렸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그 옛날 가게터, 바로 맞은편 골목입니다. 가게 이름은 그냥 마포 설렁탕입니다. 김혜진 석자도, 박민석 엄마라는 이름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마포 설렁탕. 제가 다시 가게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사동 한정식집 안 사장님, 기억하십니까? 저를 시급만 원에서 11,000원으로 올려주었던 그 무뚝뚝한 사장님. 그분이 찾아와서는 말씀하시더군요. 김 사장, 나 그 가게 정리했어. 나이 드니까 새벽일 힘들어서 못하겠네. 여기나 홀 매니저로 써줘. 설렁탕 맛보니까 장사 잘 되겠네. 나 월급 많이 안 받아도 돼. 그렇게 안 사장님은 제 가게의 든든한 매니저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매일같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국을 고아냅니다. 저는 가끔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이 가마솥을 보면서 그 지옥 같던 고시원 골방을 생각합니다. 심장 수술 자국을 부여잡고 울던 그 밤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는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행복을 희생 위에 쌓아 올렸습니다. 그저 퍼주고 또 퍼주는 것이 사랑이고 어머니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행복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내 머리로, 내 의지로, 그리고 법으로 말입니다. 경계 없는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자살 행위였습니다. 제 아들 박민석, 그 인간은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내년 겨울쯤 나온다고 합니다. 며느리였던 최수연, 그녀는 가끔 제게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제 손녀 유나 사진입니다. 학교에 들어갔다더군요. 저는 말없이
그년의 계좌로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년 놈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 어린 손녀 유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그 아이는 더 이상 거짓 눈물을 흘리며 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국물을 솥에 붓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설렁탕 냄새. 이 냄새. 한때 이 냄새는 악마 한 마리를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냄새는 저 김혜진을 살게 하고 제 직원 안 사장님을 먹여 살리고 이 추운 세상길 가는 손님들의 언속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되었습니다. 정의는 그렇게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바친 30년 세월, 지울 수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그 짐승 같은 아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괴물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눈멀었던 과거에 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인생 63? 아니, 이제 3살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로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젊은 손님 한 분이 일어나 제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어쩐지 그 김민준 대리님을 닮은 선한 눈이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보며 웃었습니다. 지난 30년 세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혹은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롭게 싸우고 있다면 부디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